1980년대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 참여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할리우드는 이 충돌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제작했다. 특히 젊은 관객들에게 이들은 아버지나 형들이 동남아시아 정글에서 복무하며 경험했을 법한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작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는 전설적인 감독 스탠리 큐브릭이 연출한 1987년의 풀 메탈 재킷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평범한 젊은이들을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로 전환하는 과정과 그것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화는 미 해병대 훈련소에서 시작해 베트남 전장으로 이동하며 테트 공세 시작 시점에 주요 캐릭터들이 휴의 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는 휴에와 그곳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968년 초 그 거리에서 싸운 베테랑들에게 그 이름은 이전 세대의 이오지마나 인천처럼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전투의 기원을 알아보고 주요 사건을 정리하며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68년 1월) 미군과 호주, 남한 등 소수의 동맹국들이 남베트남을 지원하여 북베트남이 지원하는 공산주의 반란군에 맞서 전쟁을 확대한 지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고문에서 전투 임무로 바뀌었습니다. 미군 폭격기는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통해 호치민 트레일로 이동하는 베트공과 북베트남 병력 지원을 막기 위해 북베트남 목표물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롤링 썬더 작전으로 남베트남에 진입했습니다. 미군과 동맹국 병력들은 지상에서 잔인하고 영리한 적과 지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시골을 은폐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선의 위치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략은 북부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캠페인을 벌이지 않고 공산주의 세력을 전투에서 패배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심지어 10년 이상 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침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린든, 존슨 대통령 정부에서는 확대될 경우 미국의 생명과 자원을 더욱 비잉이 있는 전쟁에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심지어 소련을 싸움에 끌어들일 수도 있어 이는 전 세계적인 아마도 핵 충돌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장에서의 군사적 성공과 북부에 대한 제한적 폭격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롤링 썬더는 낭비적인 노력으로 크게 비판받았으며 종종 남부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적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피하곤 했습니다. 이는 목표가 백악관에 의해 선택되었고 종종 주요 위치에 배치된 소련 고문들을 실수로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남부에서의 전투는 공산주의자들이 미군의 우세한 화력을 피해 게릴라전을 펼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면 승부 대신 매복과 기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미군의 작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성격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1968년 1월 존슨은 전쟁 수행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대성공에 고무되어 정책 유지에 대한 결단력을 보였다. 존슨과 베트남 최고사령관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미국의 지역 내 세력 증가로 소모전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이 1968년 이 아니면 1970년까지는 평화협상에 나설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북베트남 지도자 호치민과 하노이의 정부는 남베트남의 상황을 매우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최근 당선된 은구옌 반 록 정부와 그의 미국 지지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반란에 대비해 남쪽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는 지난 10년간 국가를 괴롭힌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했다. 따라서 그들은 남부에서 주요 공세를 시작하는 계획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을 죽여 미국에서의 철수 요구를 촉발하면서 반록의 정부를 패배시키고 통일된 공산주의 베트남을 창출하는 이 반란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규모 공세 계획 시 성공을 위해 신속한 행동과 기습이 핵심임을 인식했다. 그래서 그들은 기만책을 채택하기로 하고 먼저 북베트남 폭격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장했습니다.
이는 롤링 썬더의 성공에 대한 존슨의 확신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베트남 신년 텟 휴전이 제안되어 합의되었다.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는 호치민 트레일로 대규모 인력과 물자가 이동 중이라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속임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행복해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남베트남 병사들이 부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 축하하게 되어 남쪽의 방어 태세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1968년 4월 30일 모든 것이 완전히 폭발했다. 후에 도시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중앙에 위치해 베트남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802년부터 1945년까지 이 도시는 베트남의 수도로서 역할을 했으며 1877년 프랑스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후에도 황궁을 수용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잔인한 일본의 점령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프랑스의 복귀 후 독립과 이데올로기를 위한 갈등이 발생한 결과로 1945년에 황제 바오다이가 퇴위한 것으로 변하였습니다. 베트남이 분열되고 프랑스가 결국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서 북쪽의 하노이와 남쪽의 사이공 이외에 정치적 위치를 대체하였지만 이제는 웅장한 나무가 늘어선 대로 불교 사원, 국립대학, 그리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인 시타델 내에 있는 화려한 황궁을 가진 남베트남의 이 도시는 여전히 베트남의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중심지로 남아있었습니다. 1968년에는 외가 남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14만 명이었습니다. 국도 1호선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어 이 지역의 연합군에게 주요 육상 보급로 중 하나였고 또한 두 베트남을 구분하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남쪽으로 약 80.5km 떨어져 있었지만 양측 모두 그 근처에서의 전투작전을 꺼려하였고 따라서 베트남의 휴일 기간 이전에도 이 도시는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경비가 약했습니다. 1968년 1월에 이 도시를 찾아온 것은 베트남 공화국의 제1군 또는 아르빈 부대였고 이는 브리가디어 장군 앵고쾅 트롱의 지휘 아래 있었으며 그의 본부는 성의 망카 구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은 인상적인 요새로 3제곱마일에 걸친 미로 같은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위치들과 높이 9.144m 두께 최대 은피트의 외벽으로 보호되었다. 벽의 많은 부분에는 일본군이 점령 기간 동안 지은 수많은 벙커와 터널이 있었고 성의 남쪽 끝에는 또 다른 성곽, 즉 황실 궁전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는 6.1m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인 정사각형 복합체로 한 변이 800야드였습니다. 도시 인구의 약 3만 7천 명은 향수강 북쪽의 성 안에 살았고 나머지는 강남쪽의 더 현대적인 부분에 살았습니다. 뒤로 온 건 미군이 보기에 남베트남 지휘관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1968년 1월에 많은 동료들처럼 테트 축제를 위해 그의 부대의 절반 이상이 휴가를 받았고 남아있는 대부분은 중요한 고속도로를 경비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가 도시 내에 유지한 주력은 유명한 학파오, 즉 검은 표범 정찰 회사였으며 이는 잘 훈련받고 매우 동기가 부여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경찰과 함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일했습니다. 1968년 1월 에웨이에 머물렀던 유일한 미군은 후인 후앙 다리의 남쪽, 현대 부문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군사지원명령 베트남 또는 군사지원명령 베트남 복합체였습니다. 이 복합체에는 약 200명의 미군과 해병대 병사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총일 부대에 조언을 주는 호주군 병사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군 전투부대는 남쪽으로 12.9km 떨어진 퓨바이 해병 기지에 있었고 하우스 타스크포스 엑스레이는 2개의 해병 연대 본부와 3개의 해병 대대로 구성된 제1 해병 사단의 전방 본부였습니다. 휘에를 공격한 공산주의 병력은 8,000명으로 그들 중 대다수는 북베트남군 또는 NVA의 구성원이었으며 새로운 중국과 소련에서 공급받은 AK-47 자동 소총, RPD 기관총, B-40 로켓 추진, 수류탄 발사기 및 다양한 로켓, 박격포, 반동 없는 소총 등으로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상대할 장비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지 경험이 풍부한 베트콩 또는 VC 게릴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북베트남 군 병력 증강과 현지 경험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산주의자들을 지휘한 사람은 찬반콩 장군이었는데 그는 1954년에 프랑스를 동남아에서 쫓아낸 결정적인 DMBMF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경험이 있는 매우 경험 많은 장교였습니다. 이 계획은 주력 부대가 도시 자체를 공격하고 더 작은 차단 부대가 도시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육로를 차단하여 청해 부대가 보급품을 보충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1968년 이전 개방 정책 덕분에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4개의 전술적 위치로 나누어졌다. 반광은 이전 전투에 결정적인 미국 공습에서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계절의 궂은 날씨를 최대한 이용할 계획이었다. 공격의 일환으로 특별 체포부대는 잔인한 폭군과 반동 요소로 지정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여들어 정글의 구금 지역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소위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 답변해야 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남베트남 정부 및 군 관리, 공무원, 교육자, 현지 성직자 및 공산당의 이상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소위 국민의 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단에는 도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민간인들도 있었다. 테트 공세는 베트남전 중 가장 치열한 전투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공산당의 4.20 주재, 미국 대사관 공격 등 가장 대담한 작전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당 계획의 필수적인 논란의 요소는 거의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졌다. 미군 정보부는 테트 휴일을 앞두고 병력이 집결되는 것을 감지했지만 합의된 휴전이 끝난 후에야 투입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남쪽 방어 병력에게 정보를 거의 알려준 것은 공산당 자신들이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서로 다른 달력을 사용해 일부 공산당 부대가 예정보다 일찍 공격했다는 점이 간과되기 쉬운 요소였다. 뒤에서 많은 지휘관들처럼 청해도 휴전이 깨진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도시에서의 싸움이 얼마 없었기에 그는 큰 걱정 없이 주요 고속도로 방어에 집중했고 블랙팬서들은 타이로크 비행장 주변에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그는 수백 명의 베트공 병력들이 축제를 즐기는 축제 참가자로 위장하여 거리를 걷고 그들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미 그의 도시 안에 있는 위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월 30일 새벽 3시 40분에 도시가 로켓과 박격포의 공격을 받으면서 청의 확신이 웨이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조각나 버렸습니다. 동시에 청의 부대원으로 위장한 4명의 북베트남 군 병력이 성의 서쪽 게이트에 접근하고 의심하지 않는 경비원들을 죽인 후 MVA의 제6연대의 대량의 병력이 도시의 고대 구역으로 몰려들 수 있게 그들을 열었습니다. 청과 블랙팬서스는 위치가 포위된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청은 엘리트 병력에게 비행장에서 본부로 철수하라 명령해 수적 우위에 적에 대한 방어 노력을 결합하고자 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총격전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청의 본부를 제외한 성 전체가 공산당 깃발 아래에 있었고 이제 그 깃발은 고대 도시 위에서 자랑스럽게 펄럭였다. 향수강 남쪽은 상황이 조금 호전되었다. 마크 5 복합체가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방어병들이 공산당 병력에 맞서 싸울 무기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강력한 방어 화력과 공격 부대의 결속력 부족으로 인해 새벽에도 복합체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쿠앙은 병력들에게 위치를 공고히 하고 포위 공격을 명령했다. 다른 지역의 푸바이 해병대도 자체 문제에 직면했고 통신 중단으로 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대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다. 해병 상륙 정용 경사로가 파괴되어 도시로의 강통행이 중단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총은 점령된 요새 외부의 일부 병력과 연락을 취하고 그들에게 오래된 구역으로 들어가 본부까지 길을 쌓아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장갑 기병을 포함한 이 병력은 치열한 전투 끝에 오후 중반 복합체로 진입했지만 40명, 이 사망하고 80명 이상 이 부상을 입었다. 외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미군은 도시에 대한 포병과 공중력 제한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성체의 역사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NVA와 베트공이 모든 무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조각상과 건물의 피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후바이에서 미국 해병대는 막 5 복합체로 향하는 구조군을 준비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주변 공산주의군의 규모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 제1대대, 제1해병대 단 하나의 회사만이 트럭에 실려 하이웨이 1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4대의 M48 탱크와 함께 했지만 북함 운하의 다리를 건널 때 강한 총격을 받았다. 적의 힘이 상당함이 명백해졌고 추가 탱크를 동원한 두 번째 구조대가 A 회사 지원 후 맥 5 복합체로의 전진을 계속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그들은 복합체에 도착했지만 해병 10명 이 전사하고 30명이 부상당했다. 이제 트롱 구조가 목표였다. 마쿠스 그레벨 중령의 지휘해 군사지원 명령 베트남 팀의 구성원들과 남베트남 군대로 구성된 구조 부대는 후인 후앙 다리를 건너가려 했고 M48 이 남쪽 은행에 남아 화력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탱크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는 다리 건너면서 치명적인 총격에 직면했다. 그라벨은 소수 병력으로는 임무 수행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열세인 병사들에게 다리를 건너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전투는 이틀 동안 다리 주변에서 계속되었고 북베트남 군 공병팀이 미 해병대의 진격을 막기 위해 다리를 파괴할 때까지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이번 전투가 평소의 짧은 교정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성 안의 공산주의자들은 치안과 병사들의 포위 공격에 맞서 진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계획을 세우면서 남베트남군은 성 청소에 스탠리 휴즈 대령이 이끄는 미 해병대는 현대적 부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임무는 도시 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보급로 차단이었다. 2월 2일 에는 제1공기 기병사단의 제3여단 이 성 내부에 병력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으로 도시의 북쪽과 서쪽에 강하게 착륙했고 앞으로의 몇 일 동안 미군은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공급 경로를 따라 여러 차례 청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병력은 쫓겨나지 않았고 휴에 서쪽 정글에서 약 일주일 반 동안 양측 간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적어도 공산주의 공급 체인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병대의 도시 전투는 급변하는 날씨로 인해 차질을 빚었다. 폭우와 강풍 속에서 이동하기조차 어려웠고 건물과 지붕의 숨은 숙련된 적 저격수를 경계해야 했다. 2월 2일 휴즈는 막 5 복합체에 새 지휘소를 설립했고 그라벨과 부하들은 근처 통신소를 구조한 뒤 대학으로 징역해 체포대에 잡히지 않은 미국 시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후 휴즈는 그라벨에게 서쪽으로의 공급 루트를 확보하라고 명령하였고 추가적인 해병대와 육군 부대는 대학 캠퍼스를 기지로 하여 공산주의 병력이 점거한 거리를 청소하는 힘든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라벨이 서쪽 플랭크를 PH캠 운하로 다시 고정시키면서 전 내셔널 풋볼 리그 선수이자 한국전 참전 용사인 어네스트 램 주니어 중령이 지휘하는 해병대는 북쪽 재무부 건물을 향해 진격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빅 애니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행이 고통스럽게 느려져 2월 5일 아침까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음 주 동안 해병대는 도시의 현대 부문을 위한 전투를 계속했고 2월 14일에는 일부 VC가 일반 인구로 녹아들려고 하고 탈출하려는 행동을 청소하는 것으로 전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산발적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현대 부문 전투는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강 건너편 성곽 위에는 여전히 공산주의 깃발이 펄럭였다. 종의 병사들이 2월 2일에 타이록 비행장을 다시 장악하고 이를 출발기지로 사용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전투는 많은 비용이 들었고 미국 해병대에 의해 보강된 병력에도 불구하고 종은 어떠한 성공적인 탈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병대는 2월 11일부터 자신들의 병사 일부를 헬리콥터로 초기에는 종의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고 이후 강을 건너는 상륙정으로 M48 탱크 소수를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는 황궁으로 이동하며 폭우와 심한 적 포화에 맞섰고 두꺼운 벽과 좁은 통로는 공산주의 방어자들에게 유리했다. 성체 전투는 현대 전투보다 더 잔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보급과 보강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지만
다행히도 해병대와 청에게는 무거운 화력에 대한 이전의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전투가 지속되며 전선은 수차례 변했습니다. 2월 14일 미국 해병대 무선 조작사가 북베트남군 방송을 탐지해 서쪽 게이트로 보강군이 유입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미국의 대포는 접근하는 군대를 폭격하여 전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다. 며칠 후 미국과 남베트남은 서부 지역 통제권을 위해 싸웠고 2월 21일 격렬한 거리 전투 끝에 이를 확보했습니다. 남아있는 MVA와 베트콩은 이제 마침내 지원에서 고립되어 궁전 주변의 성의 남서쪽 구석에 갇혀 있었고 그들은 천천히 해병대와 장애 군대에 의해 목졸림당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성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남베트남 병력이 궁전을 되찾기로 결정되었다.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싸웠고 2월 24일 성 위에 남베트남 국기가 다시 개양되었다. 마지막 북베트남군과 베트공 병력들은 다른 곳에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호치민 트레일로 돌아가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인구 속으로 사라지거나 라오스 정글로 흩어졌습니다. 1968년 3월 2일 워싱턴과 사이공에서 공식적으로 승리로 선언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푸콰이 전투는 베트남 충돌에서 가장 긴 단일 보병 전투였습니다. 아르비는 385명, 미국 해병대는 147명을 잃었지만 공산주의 병력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러나 그 후 몇 주 동안 전투를 둘러싼 진정한 죽음의 규모가 대량 학살에 가까운 도시에서 둘러싸였던 사람들의 시체를 담고 있는 대량 무덤이 발견되면서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런 살인적인 청소와 전투 중의 부수 피해로 인한 사망자를 계속 논의하면서 정확한 사망자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4,000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보다 높거나 낮은 수치도 종종 언급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공산주의 병사들은 명단에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살인과 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 전원이 학살당했다. 테트 공세는 이후에도 지속되며 베트남 전쟁 최악의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국 군대가 우위를 점했고 남부에서 예상된 반란은 일어나지 않아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략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공세는 미국의 병력 철수, 촉구 속도를 가속화했다. 다음 해 닉슨 대통령의 베트남화 정책으로 베트남 주둔 미군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남베트남군이 독자적으로 모든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실패하였고 1975년에 베트남은 공산주의 배너 아래 통일되었습니다.